그다음에 10번 미국 행정의 발달 과정. 뭐 요런 문제가 좀 속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답 자체 뉴욕 시정조사연구소 이런 거까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런 거까지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성적이 떨어진다. 왜? 진짜 이런 배경 뭐 어떤 국가의 그 이론과 관련된 어떤 기관들 뭐 수도 없이 많거든요. 우리는 윌슨 기억하면 돼요. 윌슨. 1906년이잖아. 1906년. 윌슨 하면은 1930년대 이전까지의 윌슨식의 정치행정 이원론을 정립한 사람이죠. 1900 뭐 정확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1887년 뭐 펜들턴법에 의해 실적들이 도입하고 1887년에 논문 썼거나 논문 1883년에 펜들턴법을 실적주의 도입하고 뭐 이런 거 연장선상에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확히 안 해도 돼요. 대충 1930년대 이전 30년대 이전 30년대 이전 그것만 알면 돼요. 능률과 절약, 과학적 연구, 정치행정 이원론식으로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능률적인 집행을 연구한 학문으로 정립을 했고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 전통적 관료제 이론 이런 것들과 함께 고전적 행정학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근데 이런 거 뉴욕 시정연구소 맞나?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3번을 못 고르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소거한다. 바로 못 고르면 어떻게 한다? 소거한다. 제발. 모르는 거 나왔다고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자, 방금 전 문제, 이 문제 마찬가지. 모르는 걸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르는 건 넘어간다. 자, 봅니다. 1번. 잭슨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켰죠. 지겹게 했던 거.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이 증가하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엽관주의의 효율성은 말 잘 듣는 관료로 구성되니까 위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뭐 실적주의의 능력에 따른 효율성 말고 능력 말고 이거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밑에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십 강화, 민주적 통제 강화 이게 다 엽관주의의 핵심이 되겠죠. 너무 많이 했던 것이고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 자, 건국 직후입니다. 이때는 뭐 제가 해밀턴주의, 제퍼슨주의, 다운주의 뭐 이런 거 설명해 주면서 중앙집권 해! 지방분권 제 자유야! 매우 다양해! 막 이렇게 막 그 중자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래? 그냥 여러 의견이 있었다. 여러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의견 구분만 나온다.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다가 아니라 그냥 여러 의견이 공존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이제 막 만들었는데 잘 모르지 뭐. 그래서 해밀턴주의. 내용은 맞아요. 중앙집권적인 체제, 또 강한 행정부 체제. 그래서 중앙집권 해! 밀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제퍼슨은 지방분권, 그것도 자유주의죠. 지방분권은 자유야. 제퍼슨. 그 다음에 메디슨은 다원주의. 그래서 메디슨의 매우 다양해.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들이 조정 타협되는 거죠. 매우 다양해.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엽관주의가 등장하고 엽관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윌슨식의 실적주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3번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윌슨이죠. 윌슨. 3, 4번이 다 윌슨입니다.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윌슨은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 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정책 수행의 능률성 말고 전문성에 의한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 정당 정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래서 엽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윌슨이 실적주의를 도입하죠. 둘 다 윌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는 참고만. 뉴욕 시정조사연구소는 구멍 뚫어서 버려버리고. 오케이. 자, 윌슨. 연도 대충 나오잖아요. 1930년대 이전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정당 정치의 개입은 행정을 전문화하는데 부정적인. 똑같은 거 있네. 행정학은 19세기 말. 다 알려주는데 문제에서 19세기 말. 그렇죠. 19세기 말이면 1800년대 후반 아니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다음 중 초기의 고전적 행정학 하면은 절약과 능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관리론적인 과학적 연구 이런 거 강조했다. 이 두 가지만 잘 풀어봤어도 3번 고르는데 별 문제 없겠죠? 이것도 뭐 다른데 기출문제 다 있겠지만 일단은 이 두 개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1번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윌슨 다음에 실적주의 내주니까 참 편하네. 3번 미국의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에 의해 윌슨에 의해 도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폐해로부터 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죠.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 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신분 보장을 해줍니다. 정치인들이 못 건드리는 거죠.
2번 사회적 약자의 2번 좀 이따 1번 실적주의 도입은 중앙 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집중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가 관료를 뽑는 게 아니라 따로 뽑아요. 시험 쳐서 뽑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정치인과 상관없이 따로 뽑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도 행정부에서 해요. 그래서 중앙 인사기관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당연히 권한이 대폭 집중됐겠죠. 그래서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뭐 어려워봤자 잘 보세요. 우리 기출문제집 1118번에 실적제의 단점에 놓고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권한 집중력이 똑같이 적혀 있잖아요. 똑같네?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 분산 땡 집중 맞아. 똑같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 회독한 사람들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봤어. 이거 틀렸어. 이렇게 푸는 거죠. 이거 왜 그런지 여기다가 이유 쓰고 나와야 돼요?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기출문제집 회독수를 늘려주세요. 이런 그냥 풀리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어놓은 문제는 출처, 연도 불문하고 다 보세요. 선생님 2001년 월드컵도 하기 전에 입법고시인데 무슨 시험이에요? 요런 문제까지도 풀어야 되나요? 제가 넣어놓은 건 푸는 거예요. 왜? 똑같이 나오니까. 제가 넣어놓은 건 푸는 겁니다. 쓸데없는 건 제가 다 뺐어요. 이렇게 출처, 연도 불문하고 다 보세요. 마지막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단점. 이거는 실적주의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니까 기회균등이 있잖아요. 근데 기회균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꼬집는 비판이에요. 야, 돈 없는 사람들은 시험 준비 못해. 여러분들도 좀 형편이 어려울 때 시험 준비하려면 뭐 강의도 들어야 되고 교재도 필요하고 하긴 한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험 준비도 돈 들어가.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기회균등 알겠는데 돈 없으면 시험 준비도 못해. 뭐 이런 식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자, 돈이 부족하고 아까울수록 공부 시간도 더 늘려주셔야 되겠고 형편이 어려운 거 어쩔 수 없잖아. 저도 진짜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살았어요. 하루에 10,000원 가지고 고시 공부할 때 하루에 10,000원. 근데 밥 2끼 먹으면 10,000원 없어지잖아요. 말이 돼 그게? 물론 이제 어떻게 꾸역꾸역 돈을 어디서 조금 여기서 공수해가지고 이제 버텼지. 근데 이제 정작 내가 하루에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보장된 건 10,000원밖에 없었어. 그럼 어떻게? 빨리 붙어야지. 형편이 어려우면 어떻게 된다? 빨리 붙어야지. 빨리 붙으려면 공부 시간 남들보다 몇 시간 늘려야지. 선생님 저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런 분들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 정작 공부 시간을 늘리진 않아. 공부하는 건 힘들어. 형편은 어렵고 공부하는 건 힘들어. 뭐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공부 시간을 늘리세요. 자, 12번 아주 중요한 문제.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률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는 위생 요인으로 지적을 했죠. 그다음에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 성취를 가져온다. 자, 포터와 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은 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업적이 성과죠. 성과, 업적이 원인이에요. 이게 독립변수예요. 요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성과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걸 연구합니다. 만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아니에요. 만족은 종속변수. 이거 뭐 포터와 롤러 나오면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열심히 준비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1번, 2번 모르면 말이 안 되지. 기출문제에서 이 1, 2, 3번은 무지막지하게 됐죠. 특히 이제 1, 2번. 자, 2번 엘더퍼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하는 상위 욕구 추구 좌절 퇴행 경로를 제시합니다.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 있다. 누구예요? 2번에 답이 있잖아. 엘더퍼입니다. 엘더퍼. 그래서 옳은 거 2번, 1번은 틀렸고 매슬로우는 이거 하위 욕구부터 추구하고 만족하면은 전진한다. 순차적인 발로 만족 전진밖에 모르는데 엘더퍼는 좌절 퇴행도 인정하죠. 자, 너무 쉬운 문제. 상위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좌절될 경우 하위 욕구를 더욱더 충족시키고자 한다. 누구? 엘더퍼. 너무 많이 나온 거. 13번 특정직 공무원의 종류 물어봤는데요. 제가 특정직 공무원은
시험에 최고 많이 나오니까 예시 10개 외워두자. 근데 10개 너무 많아요. 안 할 거. 특정직 공무원 10개 외우는 건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 많이 나오니까. 아무리 외울 게 적어도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데 외우면 시간 낭비. 아무리 외울 게 많아도 많이 나오면은 그걸 외우는 거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특정직 공무원은 제가 맨날 10개 외우자, 10개 외우자 뭐예요? 자, 검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말고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그다음에 외무공무원, 그다음에 법관, 교육, 소방, 경찰, 군인, 군무원, 군인, 군무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외우자. 그냥 나오잖아. 너무 지겹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거, 자주 들으라고. 외우기 귀찮으면 듣기라도 하라고 찍어준 것 같은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중요하지가 않아. 이런 그 정무직이거든요. 이거 별정직이거든요. 요거까지 외우면 점수 떨어집니다. 자, 정무직, 별정직 막 죄다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 다 찾아보면 점 떨어지고요. 특정직 10개 외우고 있으면 이거 기억, 리을 몰라도 푼다 못 푼다? 푼다. 아무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래요. 도지사의 비서는 별정직이래요. 이 문제는 누구를 겨냥하고 낸 것 같은데? 그죠? 뭐 어떤 도지사가 어떤 비서를 좀 이렇게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왜냐면 별정직 공무원 그 비서는 별정직이라고 했잖아요. 별정직이면은 누가 임명할지 다 그냥 법에서 별도로 정해요. 도지사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악용했던 사례, 뭐 누굴 뭔가 타겟팅한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아무튼 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이 10가지가 이 1077번 문제에서 딱 외우기 좋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이 2번 선지에 있는 거 기본으로 찾아볼 필요도 없어. 기출문제집에 다 있어. 요거 특정직 공무원 이 10개를 외우라고 제가 피토하면서 뭐 기출 강의부터 계속 말을 해줬었죠. 이론 강의에서 읽어준 건 당연하고, 기출 강의에서 이거 이 문제로 외워라. 회독수 이걸로 회독해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4번에 있습니다. 자, 1, 2, 3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간략히만 할 것이고, 일단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자, 일단 1, 2, 3번 답 처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형인데, 기관 대립형은 지방의 권한보다 시장의 권한이 좀 더 커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더 커요. 우리나라는 단체장의 권한이 커요. 시장은 그냥 단체장의 예시예요. 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큰 편이다. 2번, 영국의 의회형, 기관 통합형입니다. 통합형. 의회니까 통합.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뽑습니까? 통합형은 집행기관의 장도 지방의 의장이 겸임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위원회 여러 명이죠. 여러 명. 의회 여러 명, 위원회 여러 명. 이것도 이제 기관 통합형이에요. 의회형입니다. 의회형. 통합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가 있다. 뭐 특수한 이유는 지방 의회를 좀 위원회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내용인데 몰라도 되겠고, 어쨌든 우리 영국, 미국은 기관 통합형으로 암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걸 뭐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4번에서 무조건 골라내야죠. 통합형에서 집행기관은 뭐가 높아? 대표성이 높아요. 왜? 주민의 대표가 집행기관을 구성하니까 대표성이 높아요. 대신에 뭐가 떨어져? 전문성이 떨어져요. 왜? 주민의 대표이긴 한데 우리처럼 시험 쳐가지고 실무의 전문성을 갖춘 건 아니에요. 이거 뭐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자, 기관 분립형입니다. 이번엔 분립형.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 분립형에서는 대표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높아져요. 자, 기관 대립 분립형에서는 집행기관을 시험 쳐서 따로 뽑잖아요. 바로 우리가 기관 대립형 분립형이고, 여러분들이 지방직 시험에 합격하면은 관료가 되는 거잖아요. 주민이 여러분들 뽑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떨어져요. 대신에 우리 이렇게 연락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전문성이 높아요. 오케이. 자,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 이거 뭐 어디서 이상하게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집행기관의 대표성, 전문성 물어보는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1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시, 기관 대립형은 집행기관의 대표성 떨어진다,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올라간다. 기관 통합형은 집행기관의 대표성 올라간다, 전문성 떨어진다. 꼭 결론 외우고 있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찢어버린다. 나도 모른다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안 하고 영자가만 붙었잖아요. 이게 공직자윤리법령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과 이런 걸 다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뭐 시행규칙은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령까지 시행령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외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면 외우겠지. 근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찢어버립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정답만 해줄게요. 국립대학교 학장 재산 등록 의무 있대요.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 선물 받으면 신고하세요. 여러분들 10만 원 이상 받으면 신고하면 됩니다. 예, 우리 선물 신고의 의무 있잖아요. 그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공개 대상자. 공개 대상자는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죠. 주식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의 대상자는 공개 대상자. 공개 대상자. 하한가에 이거 어떻게 알아? 얘는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3천만 원이래요. 몰라 나도. 퇴직한 재산 등록 의무자. 재산 등록 의무자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도 받고 재산도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 의무자는 이건 외워야 돼. 등록 의무자. 근데 언제까지 신고? 이걸 어떻게 알아? 뭐 2개월이래. 나도 몰라. 나도 여러분들 해설해 주려고 찾아본 거예요. 몰라 이거. 찢어 버립니다. 됐고. 16번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킨슨의 법칙은 요령이 있죠? 공무원 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더라. 자 이건 정부 규모 팽창이론이에요. 공무원 수가 증가, 정부 규모 증가 이 반대가 나오면 틀립니다. 2번 보세요.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본질적인 업무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요. 공무원의 수가 증가한다, 정부 규모가 증가한다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1번 보시면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뭔가 이제 줄어든다. 업무 줄어들어, 관료 줄어들어, 정부 줄어들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 해설이 있잖아. 본질적인 업무랑 관계없다니까. 관계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가르쳐줬던 요령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을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으로 설명을 하죠. 공무원은 자 업무량이 증가한다. 요거는 여기서 이제 관계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관계 없는데 뭐냐면은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하 달라고 쫄라. 그냥 양과 상관없이 부하 많으면 좋잖아요. 부하 달라고 쫄라. 부하를 줬어. 부하 수가 증가합니다. 부하 수가 증가했을 때 부하를 관리하는 업무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업무량 증가는 본질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원래 업무가 아니고요. 부하 수가 증가하니까 부하를 관리하는 업무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또 부하 주세요. 자, 이게 부하 배증의 법칙, 업무 배증의 법칙, 부하 배증의 법칙, 또 업무 배증의 법칙, 부하 배증, 업무 배증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설명하는 원리가 되겠죠. 오케이. 4번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제국건설 이런 표현만 기억을 해둘까요? 관료들은 자기 권한을 계속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부하 달라고 하는 것이지 뭐. 오케이. 그래서 제국건설 이거 관료의 권한 확장과 관련되는 용어이다. 제국 뭔지 알잖아요. 나머지는 몰라도 되겠고. 자, 정부 규모 팽창이론. 자, 팽창이론의 파킨슨 법칙이 있죠? 그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업무, 부하 배증으로 인한 업무 말고 본질적인 업무와 관계없이 증가한다. 이 증가와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정부 규모 팽창과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틀린다. 다른 팽창이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얘 두 문제나 제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고 했던 직접 참여제도가 나와줬네요. 자, 마지막에 제가 제 교재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소홀하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나오니까 끝까지 잘 외우신 분들은 뭐 껌이었죠. 제가 항상 매번 나오던 거 말해주기도 하지만 요거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설명해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게 딱 나와줬는데요. 저도 요새는 제가 뭔가 찍어줄 때 나도 내가 무서워. 뭐 말해주면은 3년 이내에 안 나오는 게 없어. 정말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나중에 작두 타야 되나? 아무튼 그건 장난이고 아무튼 여기서 배웠던 거 먼저 처리해 볼게요. 1번은 뭐 맨날 시험지에 나오는 거죠. 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돼요. 그리고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에 꼭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첨부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전부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첨부해야 합니다. 평가 누가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기재부 장관은 틀리게 나왔죠. 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다음 2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는 거지 뭐. 구체적인 건 다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법률로 정해준 거 외의 거는 다 조례지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의무. 이거 우리 연락에 외웠고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근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명해 주면서 제 사례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이거 지방자치법에 아무리 찾아도 없다. 저도 행정고시 공부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뭐 법률 규정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어딨지 막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막 헤맸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줬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있다. 자, 다른 직접적인 참여 제도들은 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뭐 다른 법률에 적용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있고 구체적인 건 주민투표법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주민참여예산만 지방재정법에 있다. 제 그 바보짓까지 예를 들어 주면서 요거 지 혼자만 지방재정법이니까 나올 것 같다. 나도 내가 무섭다니까. 자, 아무튼 뭐 제가 안 찍어줬어도 기출문제집에 다 있죠.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요. 절차 시행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 이거는 출제 포인트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량적으로 결정. 거의 같은 내용을 한 번은 여기 받고 한 번은 여기 받고 이렇게 출제한 게 되겠네요. 자, 이게 참 이상해 내가. 근데 이제 패턴을 아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자랑인 것도 맞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되는 거예요. 왜? 기출문제를 주거나 보면 회독수 늘어나면 패턴이 보이거든. 이거 낼 것 같은데? 지 혼자만 지방재정법이야? 여러분들도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회독수 늘리시고. 전자정부법에서 이거 맨날 나온다고 대비하라고 그랬죠? 기본계획 누가 세운다?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몇 년마다 검토? 5년. 물론 전자정부로는 출제 빈도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나온다면 전자정법이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뭐 절대적인 빈도수는 많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집에 이 전자정부 기본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다른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빼버리고 국가정부와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건 넣어놨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와 기본계획. 근데 그것을 행안부 장관으로 바꿔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행안부 장관은 전자정부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둘 다 같이 해요. 둘 다 나온다. 항상 설명해 줬었고 거기에 또 딸려 나오는 거 5년. 오케이. 이거는 뭐 똑같은 건 기출문제집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전자정보법과 관련하여 항상 전자정부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서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세운다. 국가정보와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정보와 기본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같이 외우라고 그랬었죠. 됐고. 19번. 자, 요거는 좀 이렇게 문장을 잘못 읽어서 좀 억울하게 틀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일단 기억은 쉽죠. 지역사회 수준이네요. 지역사회의 소수의 명성 있는 사람. 자, 지역사회 수준. 그러면 밀즈 아니죠. 밀즈는 어때?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군사 엘리트. 이게 지역사회 수준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헌터밖에 안 됩니다. 헌터는 소수의 명성 있는 사람. 막 정치, 군사, 뭐 기업 엘리트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단위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1번은 밀즈는 될 리가 없네. 4번 이렇게 가시는 거고. 나는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으면 주장하는 입장이 니은이 아니고요. 무의사결정은 아니고요. 니은은 정치 권력의 두 얼굴이 있으면 주장하는 입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자, 비판받은 게 니은이에요. 무의사결정론으로부터 비판받은 거 누구? 달의 고전적 다원주의론. 됐죠? 내용이야 쉬운데 뭐 지겹게 나오던 건데 실수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헌터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어쩌고저쩌고 막 하죠. 근데 여기서 정치 엘리트는 틀리죠. 군사, 정치, 기업 엘리트는 밀즈고 그냥 소수의 엘리트. 바흐라와 바르츠의 무의사결정론이 비판한 것. 뭘 비판했다? 달의 다원론을 비판했다. 내용은 쉬운 거였는데 안타깝습니다. 20번. 예산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합리 모형 쉽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결정 방식이지만 주범적 성격 이게
이상적이다, 규범적이다 이런 표현을 섞어 쓰죠. 가장 이상적인 모양, 가장 규범적인 모양이에요. 결정은 이래야만 한다. 실제가 아니에요. 이상 규범은 실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해. 이런 내용이 되겠죠. 2번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기존 사업에서 거의 바뀌지 않아요. 기존 사업은 당연히 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 기존 사업은 그냥 당연히 그대로 가고 거기서 조금 수정. 이게 점증 모형이죠? 제어할 수 있다가 틀렸네. 이걸 하는 게 점증 모형이에요. 더럽게 어렵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읽히죠? 오케이. 그다음에 3번. 우리 아까도 했던 건데 이 3번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근데 단절 균형 모형이 아니라는 거 알면 되죠. 맞죠? 여기에 해당하는 이론 안 쓰고 와도 됩니다. 중요하면 제가 가르쳐 줄 텐데 사회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 이런 건 뭐 특정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런 전략도 있다 이런 거예요. 특정 이론이 아니라 이런 전략도 있다. 단절 균형 모형은 전혀 안 맞죠.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가 아니라 단절 균형 모형은 그냥 우연한 사건에 의한 변화예요. 땡. 정답은 4번. 이렇게 지어서 풀어도 되고 다중합리성 모형도 좀 최신 이론으로서 최근에 문제로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 내용 기출문제집에서 봤을 겁니다. 똑같은 거 있죠.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거 기출문제집 찾아보세요. 1402번에 보시면 올해 문제를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올해 공부하기 좋은 게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 빼고 교체를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거 있죠?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과 행태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가 틀리게 나왔어요. 옳은 거 고르는 건데 얘가 이제 틀리게 나왔어. 틀리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구분해야 한다. 여기 옳은 문장 있네. 똑같죠? 같은 애 뭐 똑같은 게 뭐 두 시험에서 뭐 연속으로 나오고 그러네.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네요. 자, 우리 1시간 투자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 많이 챙긴 겁니다. 기출문제랑 직접 비교를 해본다는 게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왜? 공부 방향이 잡히니까. 자, 공부 방향. 기출문제집에 있었던 거는 완벽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추가한 거, 여기서는 좀 바로 정답이 안 보이는 게 있긴 있었다. 근데 속어에서 푸는 것으로 바로 전환해서 기출문제집에서 봤던 걸 속어에서 푼다. 그리고 중간에 모르는 거 나오면 넘어가고 모르는 건 판단하지 않는다. 생소한 문제 5, 6번 있었는데요. 5번은 신제도주의 이론이고 이건 나름대로 중요한 이론이에요. 내용이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챙겨두셔야 되겠습니다. B예요, B. 6번은 뭐 대충. 대충. 그다음에 이거 찢어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 방향 잡아주시고 이거 외에도 아주 디테일한 공부 방향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직접 해봐야 돼. 직접 해봐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방향 잡아줬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줬어요. 그 다음은 뭐 한다? 직접 부딪히면서 직접 회독하면서 요령을 깨우쳐 나간다. 자,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토하면서 가르쳐주면 뭐해? 실천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이 점수 안 나오는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똑같이 점수 안 나옵니다. 제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실천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실천하시고 다음 시험에서는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